안녕하세요. 리포터 출신 중국어 강사 송다영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중국어의 기본 문장을 구성하는 문장 요소들과 동사, 형용사를 정리해 볼 거예요. 주요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오늘 수업 정말 중요하거든요. 꼭 집중해서 내 걸로 소화해 보세요. 바로 출발할게요. 문장 성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어의 주요 문장 어수는요. 맞아요. 일단 요게 기본이죠. 주어, 수어, 목적어. 우리가 뭔가 되게 구구절절하게 많이 나와 있어서 뭐야 싶은데요. 일단 기본, 토대가 되는 건 주어, 수어, 목적어예요. 그럼 그거부터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여기 지금 주어, 그리고 수어, 그리고 목적어. 요게 일단 기본 토대. 그럼 나머지 것들은 다 뭐냐면요. 맞아요. 수식해주는 친구들이에요. 이 친구들이 기본이 되고 이제 수식을 하는데요. 하나씩 좀 볼게요. 일단 여러분, 명사의 앞에 이렇게 떠랑같이 붙어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우리는 관형어라고 불러요.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에요. 대개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뜨라는 친구가 붙거나요. 여기 앞에 보이세요? 숫자, 양사, 한 권의 책. 이런 것도 명사를 수식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 양사, 명사 이렇게요. 이 친구들은 뒤에다 명사를 만나서 명사를 수식합니다.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형어라고 부른다고요. 네. 자, 그리고 문장의 맨 앞에 시간 명사 나왔죠. 이런 시간 명사들이나요. 주어와 수어 사이에 구구절절 들어가는 이 친구를 부사어라고 얘기해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수어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는 친구예요. 이 내용은 뒤에서 자세히 공부를 할 테니까 일단 위치만 좀 기억해 볼게요. 됐나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친구 하나 있어요. 동사의 뒤에 뭔가 붙어 있죠. 동사를 보충 설명하는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맞아. 보충 설명하는 말을 보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수어의 뒤에 보어를 붙여가지고 보충 설명합니다. 그리고 뒤에는 조사 러가 함께 나왔어요. 됐나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가 많아 보여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주술목을 찾는 게 제일 기본이고요, 여러분. 그 앞뒤에 이제 연결되는 친구들을 넣어주는 게 두 번째 할 일. 됐나요? 네. 그럼 요것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주어, 수어, 목적어, 어순 찾았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수식하는 친구들을 봐야 된다고요. 일단 부사어라는 친구는 뭐였냐면 주어랑 수어 사이에요.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을 우리는 맞아요. 부사어라고 불렀습니다. 이 부사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삼총사가 있는데 부사, 조동사, 개사구, 전치사구라고 하기도 하죠. 이 친구들이 들어가요. 근데 이 친구들이 각각 올 때는 그냥 동사의 앞에다가 붙이면 되거든요. 근데 다 같이 올 때가 또 있겠죠. 그럴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맞아요. 요 순서로 씁니다. 보조개 아니고 부조개. 한 번 더요. 부조개 순서로 쓸 거예요. 그래서 주어와 수어 자리에 구구절절 많은 것들이 붙어 있는데 그 친구들은 맞아요. 부사어라고 하고요. 순서는 부조개가 되겠습니다. 예외적으로 요 순서를 따르지 않는 친구들만 여러분들이 부사 타임에 외워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관형어로 가볼게요. 관형어가 뭐라고요? 명사를 수식하는 친구요. 그럼 명사 앞에 붙는 친구들인데요. 대개의 경우에는 이렇게 뜨어라는 친구를 붙여가지고 수식을 해주는데 이 친구가 생략되기도 해서 이렇게 괄호 표시가 있고요, 여러분.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맞아요. 숫자, 양사, 명사 이런 친구들도 명사를 수식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수, 양 이런 친구들도 이렇게 명사 앞에 많이 와서 관형어로 쓰입니다. 됐어요, 여러분? 자, 문장 성분을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맞아요.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동사예요, 여러분. 동사가 뭐죠? 동작을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동사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 동작 동사. 관계를 설정해주는 동사, 관계동사. 그리고 심리 활동을 나타내는 동사, 심리 활동 동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를 이름으로 보면 되게 어려운데요. 그럼 예시로 들으면 쉬워요. 자, 일단 동작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동사예요. 먹다, 보다, 마시다 이런 친구들이고요. 관계 동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친구가 이 should이라는 친구인데요. A는 B를 한다 이런 게 아니라요. A가 B다. 이럴 때 있잖아요.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예요. A는 B다. A는 B라고 부른다. 이렇게 을로 만나는 친구들 말고 관계가 설정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그쵸 관계 동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활동 동사라는 친구가 있는데 맞아요. 이름 그대로 심리활동을 나타내요. 감정이라든지 심리활동 이런 것들요. 근데 그냥 들으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친구 외우려고 새 친구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뭐래요? 하이파. 한 번 더. 하이파. 맞아요. 우리 이렇게 무서운 형님들을 무슨 파 이렇게 부르잖아요. 무슨 A파, B파 이렇게요. 하이파가 되게 무서워. 그냥 외울까요? 하이파. 한 번 더요. 하이파. 무서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심리활동 동사고요. 그 다음 거요. 허우회. 한 번 더. 허우회. 맞아요. 후회. 발음 비슷하죠, 그죠? 후회하다라는 뜻을 가진 대표적인 심리활동 동사입니다. 또요. 吃惊. 한 번 더. 吃惊. 케이크를 먹고 있었는데요. 나 안 먹고 있는데 이게 막 줄어. 이게 왜 출징? 아이고 깜짝 놀라라. 네, 놀라다가요. 출징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심리활동 동사라고 한다고요.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네. 자, 우리가 동사의 종류를 살펴봤으니까 이제는 특징을 정리해 봐야겠죠? 자, 동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요, 여러분.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먹는다 밥을. 좋아한다 너를 처럼요. 뒤에 목적어를 가지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이 목적어 자리에요. 우리 주, 술, 목이라고 하면 이 목적어 자리에 우리가 흔히 명사를 많이 붙여왔거든요. 나는 사랑한다 너를 처럼요. 근데 이렇게 명사만 오는 게 아니라 동사가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여기 예문 보시면요. 开始上课 开始 시작하는데요. 上课 수업하는 걸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동사가 목적어 자리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미리 이렇게 동사를 목적어로 갖는 동사들을 외워놓으면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어요. 동사를 목적어로 갖는 친구들. 뭐뭐요? 开始 뜻이 뭐라고요? 시작하다. 그리고요. 感到 한 번 더. 感到 맞아요. 느끼다라는 뜻이고요. 뒤에 어떤 감정 같은 것들을 적어주겠죠? 어떤 걸 느낀다. 여기도 동사가 올 수 있고요. 그 다음 거 禁止 한 번 더. 禁止 뜻이 뭔데요? 맞아요. 금지하다. 이 친구도요. 담배 피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찍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요. 뒤에 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작문할 때도 동사 적어주시면 되고요. 또 문제 푸실 때도 이렇게 동사가 막 여러 개가 보여요. 왜 동사가 여러 개 나왔지? 그럴 때 혹시 목적어 자리에 동사가 들어가나? 그런 동사들 나왔나?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여러분? 네. 목적어 자리에 명사, 동사까지 붙였잖아요. 선생님 이대로 끝인가요? 아니요. 문장이 올 수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런 친구인데요. 예문 보면서 우리 얘기해 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老师希望你们取得好成绩. 맞아. 老师, 선생님이요. 希望, 희망해요. 바래요. 근데 뭘 바라냐면 님은 너네들이 取得 얻는 걸요. 好成绩 맞아. 좋은 성적 얻는 걸요. 이렇게요. 이렇게 문장 전체를 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도 있어요. 첫 번째 친구가 지금 본 希望 한 번 더. 希望 이런 친구고요. 나머지 친구들도 좀 볼게요. 뭐 있어요? 认为 한 번 더. 认为 뜻이 뭔데요? 뭐뭐라고 여기다 생각하다. 나는 런웨이를 걷는 모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런웨이 생각하다. 네, 런웨이 이 친구도요. 모델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문장이 올 수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거요. 麻烦 한 번 더. 麻烦 맞아요. 이 친구 귀찮게 하다, 번거롭게 하다라는 뜻인데요. 역시 뒤에 뭔가 문장을 붙여서 당신이 번거롭겠지만 이런 걸 좀 해달라 이런 느낌으로 문장을 쓸 수가 있고요. 또요. 祝贺 한 번 더. 祝贺 맞아요. 이 친구도 축하하는 내용을 적어줄 수가 있겠죠. 너가 시험에 통과한 것을 축하해처럼요. 문장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친구도 뭐뭐 있다고요? 希望 그쵸? 认为 麻烦 또요? 祝贺 이런 친구들 미리미리 외워놓으면 여러분들 문장 이렇게 선택할 때 훨씬 수월하실 거예요. 됐나요? 네. 선생님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니요. 목적어 시리즈들이 조금 많아요. 자, 이번에는요. 목적어를 몇 개? 2개 가질 수 있는 동사들을 봅니다. 우리 목적어는 보통 나는 먹는다 밥을 이렇게 1개만 나왔잖아요. 근데 2개가 나오는 일부 동사들이 있어요. 요거를 우리 영어에서는 4형식 동사 이렇게 외웠었는데요. 중국어에서는 목적어 2개 갖는다고 해서 이중 목적어 동사, 이중 목적어 문장 이렇게 부릅니다. 대표적인 친구들 뭐뭐 있냐면
송. 한 번 더요. 송. 선물해 주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구에게 무엇을 선물하잖아요. 이렇게 에게를 두 개가 오는 이런 친구들을 그래서 목적어 두 개 갖는 동사, 이중 목적어 동사라고 해요. 한 번 더 뭐라고요? 송. 자, 또 뭐 있어요? 원. 한 번 더. 원. 나 원참 뭐 이런 걸 물어. 네, 묻다가 중국어로 원인데요. 나한테 뭔가를 물어본다, 묻는다 라고 해서 맞아요. 목적어 두 개 가질 수 있고요. 또 그 다음 거요. 게 맞아요. 이 친구도요. 주는데 누구에게 무엇을 준다 라고 해서 목적어 두 개 같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여러분 목적어를 두 개 갖는데 동사 뒤에 목적어가 1도 오고 2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뭐부터 써야 되냐면요. 맞아요. 에게 무엇을 사람을 먼저 써주는 게 포인트예요. 사람이 먼저다. 요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예문 보고 넘어갈게요. 예문 같이 읽어볼까요? 男朋友送了我礼物. 남자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나한테 선물을 선물해 줬죠? 맞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순서로 쓴다고요. 됐나요? 네, 목적어 두 개 갖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제는 목적어 같지 않는 자동사 같은 친구들을 보겠습니다. 우리 영어에서도 목적어 같지 않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중국어에도 있는데 대표적인 친구는 이런 친구들이에요. 여행하다,旅行. 한 번 더요. 旅行. 이 친구 목적어 안 가져서요. 나 중국 여행 가 할 때요. 我旅行中国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 친구들 나왔을 때는 뒤에 목적어 자리 뭐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요게 포인트예요. 자, 그럼 선생님 여행을 중국으로 가는 건 어떻게 표현해요? 去中国 중국에 가서 旅行 여행하는 거예요. 요렇게 써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또 뭐 있대요? 出发 한 번 더요. 出发 출발하다 라는 친구 역시도 목적어를 갖지 않습니다. 이렇게 목적어 안 갖는 것도 기억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목적어 갖지 않는 친구 1이잖아요. 2가 있겠죠? 2까지 볼게요. 자, 목적어로 취하지 않는 두 번째 동사는요. 이합동사라는 친구예요. 자, 이합동사는 대표적으로 요 단어가 이합동사인데요. 见面 뜻이 뭔데요? 만나다. 이 친구를 만나다라는 하나의 단어로 공부하지만 사실 떼보면 见, 보다, 面, 얼굴을 보는 거니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요. 하나의 단어, 마치 아이돌 그룹처럼 하나로 활동을 하는데요. 그 안에 보면 맞아요. 동사 역할하는 친구, 명사 역할하는 친구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 팀에 누가 되게 마음에 안 드는데 회사에서요. 그 사람을 그쵸? 마음에 안 든다고 새로운 직원 막 데리고 올 수 있나요, 여러분? 없죠. TO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가줘야 다른 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이미 TO가 찼어요. 명사, 목적어 역할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목적어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합동사는 이합동사다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친구들은 목적어를 못 가져까지 기억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합동사 목적어 가질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대표적인 이합동사 뭐뭐 있는데요? 见面 한 번 더. 见面 너를 만난다. 见面你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네. 자, 그 다음 것도 뭐 있대요? 结婚 뭐? 재훈이가 결혼하다 뭐라고요? 结婚 이 친구 역시도 맞아요. 목적어 못 갖는 이합동사입니다. 자, 그리고요. 道歉 맞아요. 사과할 때 우리 이렇게 사과 많이 하잖아. 미안해 道歉 네, 道歉 이 친구도요. 사과하다라는 뜻을 가진 이합동사예요. 목적어 가져요, 못 가져요? 못 가져요. 거기까지 확장하셔야 돼요. 예문 볼게요. 밑에 보니까 그쵸, 生气 다 이렇게 지금 生气란 친구 나왔는데요. 生气도요. 이합동사예요, 여러분. 그럼 이 친구 뒤에 목적어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生气 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이합동사 선생님 미리 막 다 외워야 될까요? 아니요.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일이 이걸 막 미리 찾아서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나올 때마다 기억해 주세요. 됐나요? 네. 그럼 선생님, 生气타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사이를 이런 식으로 벌려가지고요. 生他的气 이런 식으로 쓰거나요. 경우에 따라서 누구와 결혼하다, 누구를 향하여, 누구에게 사과하다 이렇게요. 어울리는 전치사, 개사를 써가지고 활용해 줄 거예요. 됐나요? 네, 목적어 못 가진다는 거 기억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됐어요? 네. 동사의 또 다른 특징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 우리 동사가 지금 목적어 가질 수 있다는 그저 특징 살펴봤죠? 이번에는 요거요. 주어, 수어, 목적어 사이에 우리 뭐 쓸 수 있었어요? 맞아요. 부사어라는 친구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부사어 자리에는 보조개, 부사,
조동사, 개사 이런 친구들 올 수 있었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어서요. 요 말이 그 말이에요. 동사는 부사의 수식을 받는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이런 부사가 이렇게 수러, 동사를 수식할 수가 있다. 요 얘기를 이렇게 지금 풀어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첫 장에서 그쵸 뭔가 부사어 하면서 문장 맨 앞 또 그리고 주어와 수어 가운데 있는 친구들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 얘기고요, 여러분. 이때 주의할 건 일부 부사, 정도 부사는요, 여러분. 이런 일반적인 수어를 수식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동사를 수식하지 않아요. 어떤 것만 수식할 수 있냐면 심리활동 동사만 수식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먹다 이런 단어를요. 很吃 매우 먹는다 이렇게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다른 부사들의 수식은 다 받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정도 부사일 때는요. 형용사나 아니면 이렇게 심리활동 동사만 수식합니다. 심리활동 동사 아까 외웠던 거 기억나시죠? 이게 왜 출징, 후회하다, 허우허이 요런 애들이랑 같이 쓰는 거예요. 정도 부사는요. 이해되셨죠? 예문 보겠습니다. 자, 산보 하면 산책하다거든요, 여러분. 앞에 정도부사 헌 붙여가지고 매우 산책한다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심리활동 동사만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럼 요거는요. 非常喜欢 맞아요. 喜欢이요. 좋아하다라는 심리활동 동사죠. 여기는 이렇게 非常이라는 정도 부사 쓸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다음 특징인데 여러분, 이런 동사는요. 아까 우리 주어, 수어, 목적어 하고 나서 동사의 뒤에 보충 설명하는 말 보어 붙일 수 있다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맞아요. 보어의 수식을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뒤에 뭔가 단어를 붙여서 그 어떤 정도인지 그 결과가 어떤지 다양한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예문을 보시면요. 写完了, 写 썼는데요. 그 결과 完了, 다 썼어요. 이렇게 뭔가 보충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붙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네. 자, 그리고 동사 뒤에 이런 친구들도 붙을 수가 있죠? 러, 쭈, 구. 맞아요. 이런 친구들이 동사의 뒤에 붙어서 어떤 동작의 발생이나 완료, 또 지속, 경험을 나타내 주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동사의 뒤에 붙는 거여서 우리는 역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제를 딱 푸는데 문제 요 단어를 내가 잘 모르겠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이럴 때요. 어이구, 저가 붙었네. 러가 붙었네. 꾸어가 붙었네. 그럼 앞에 거 혹시 동사? 이렇게 역으로 힌트를 얻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힌트들 잘 기억하고 있다가 순서 배열할 때 단어를 좀 모르는 게 몇 개 나왔다. 이럴 때 한번 이렇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됐나요? 네, 같이 볼게요. 买了. 맞아요. 마이는 사다인데요. 뒤에 러를 붙여서 동작의 발생, 완료를 표현했죠? 샀다. 그 다음 건요. 躺着呢. 당이란 친구가 눕다라는 뜻이에요. 탕비실에 눕다. 이렇게 외우면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친구 뒤에 절을 붙여서 상태의 지속을 나타냅니다. 누워있는 채로 있다. 누워있다. 躺着呢. 그 다음 건요. 参加过. 동사 뒤에 구어 붙이면 경험되죠. 참가한 적 있다. 이렇게 동사는 러저구어 같은 친구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동사를 부정하는 방법 볼게요. 자, 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부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뿌, 또 하나는요. 메이나 메이어. 이때 요는 생략이 가능하죠.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동사를 부정해요. 근데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차이점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뿌는요. 현재나 미래의 일을 부정합니다. 그럼 메이는 선생님, 이 친구는 과거의 일을 부정해요. 그럼 똑같은 출, 먹다라는 단어를 부정하는데 뿌출 하면요. 맞아요. 현재나 미래. 안 먹어. 안 먹을 거야가 되고요. 메이로 부정하면 메이출. 안 먹었어. 이렇게 과거의 사건이 되는 거예요. 또 여기서 확장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안 먹어. 안 먹을 거야. 이거는 조금 주관적인 본인의 의지를 표현하는 말인데요. 이렇게 과거에 발생한 얘기를 하면 맞아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이미 발생한. 그래서 이 친구는 좀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예문 볼게요. 明天不上课. 여러분, 上课 하면 수업하는 건데 앞에 뿌로 부정했어요. 그럼 맞아요. 수업 안 해. 이렇게요. 그렇죠. 미래나 현재의 사건을 부정하면서 얘기했고요. 뒤에 건요. 주어 티엔 아이고 시점 나왔다 그죠? 어제 메이포시 복습 안 했어. 과거 사건을 부정했네요. 됐나요? 네, 좋았어요. 이렇게 여러분 메이라는 친구로 과거 사건을 부정할 때 주의할 게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동작의 발생, 완료를 얘기할 때 동사의 뒤에 러를 붙이죠? 买了, 샀다 이런 식으로요. 근데 그거 부정할 때
메이, 마이, 러. 메이도 붙이고 러도 붙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미 메이 자체가 과거를 부정하는 거여서 굳이 러를 같이 쓰지 않아요. 여기도 지금 러 안 붙어 있죠? 그것도 같이 가져가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은 여러분, 지속성 있는 동작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뭔가 되게 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습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얘기할 때는요. 부는 쓸 수 있는데 메이는 쓸 수가 없어요. 규칙적이기 때문에 과거 사건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단어가 쓰였을 때요. 장창. 한 번 더요. 장창. 뜻이 뭔데요? 자주.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죠. 이런 단어가 쓰였을 때 may 쓸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예문 볼까요? 他常常不来上课. 맞아요. 그는요. 자주 수업에 오지 않아요. 규칙적이고 반복적이잖아요. 이럴 때 may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안 쓴다고요. 뿌를 쓰셔야 돼요. 지금 뒤에 보니까 이렇게 may 써 있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동사의 중첩으로 가볼게요. 자, 중첩이라는 건 여러분, 맞아요. 중첩 2번 쓴다는 거거든요. 동사를 2번 쓸 수가 있는데요. 이러면 어떤 뉘앙스가 되냐면, 맞아요. 시도해보다, 좀 뭐뭐하다, 이렇게요. 뉘앙스를 약하게 만들어줘요. 우리는 2번 쓰면 강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근데 동사는요, 2번 쓰면 뉘앙스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칸, 보다인데 칸 이렇게 쓰면요, 매우 보다, 강조 아니고요, 좀 보다, 한 번 보다, 시험 삼아 보다 이런 뜻이 돼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일단 뉘앙스 약해진다는 거 기억할 거고요. 자, 이제 방법을 볼 텐데 여러분 숫자에 따라서 이게 한 글자냐 두 글자냐에 따라서 좀 이렇게 방법이 달라요,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요. 자, 첫 번째 한 글자일 때는 고려할 거 없이 그냥 쓰면 되겠죠? 칸이면은 칸 이렇게요. 그리고 두 개의 사이를 벌려서 숫자 1을 쓰기도 합니다. 칸 이렇게요. 기다리다 덩 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덩덩 쓰거나 덩이덩 가운데 벌려가지고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두 글자일 때는 고민스러워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렇게 단어가 A, B 두 단어가 있는데 A를 2번 쓰고 B를 2번 쓸지 아니면 전체를 다 쓰고 쓸지 이런 게 좀 고민스럽잖아요. 그래서 외워야 돼요. 이렇게 동사를 중첩할 때는 어떻게 쓰래요? 다 쓰고 다 쓰고. 근데 이거를 동사는 A, B 이렇게 외우면 어렵거든요. 대표적인 예문을 하나 외우는 게 훨씬 편해요, 여러분. 介绍, 소개하다. 근데 2번 쓰고 싶어요. 어떻게 쓰라고요? 介绍, 한 번 더. 介绍, 이렇게 쓰라고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 글자일 때는 그냥 하면 되는데 두 글자는 좀 주의하자. 됐나요? 네. 자, 그리고 이합동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뭔데요, 이게? 맞아요. 이 친구는요, 단어 안에 동사 역할하는 친구랑 목적어 역할하는 친구가 붙어 있는 거죠. 진짜 동사는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중첩할 때는요, 진짜 동사를 중첩해 줘야 돼요. 그래서 맞아요. 전체 막 다 하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쌈,뽀 이런 식으로 앞에 거 2번 쓰고 목적어 역할하는 친구는 한 번만. 그럼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이합동사 찌엔, 미엔 있었죠. 그 친구 어떻게 할까요? 맞아요. 찌엔, 미엔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방법들이 좀 다르니까 이걸 좀 기억하는 게 좀 중요하겠습니다. 됐을까요? 네. 자, 이제 형용사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형용사와 동사의 가장 큰 특징, 차이는요. 목적어를 취하느냐 여부예요. 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서 뭐 명사를 갖는 거, 동사를 갖는 거, 안 가지는 거 공부했잖아요. 형용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다. 난 예뻐. 끝이에요. 난 예뻐 너를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형용사가 수로로 등장했을 때는요, 여러분, 그거 자체로 문장을 끝내줘야지 이렇게 뭔가 뒤에 명사를 붙이면 안 돼요. 이해되셨나요? 뭔가 문제를 푸는데 형용사 수로가 나왔어요. 그럼 그걸로 문장을 끝내야지 뒤에 명사 붙이는 거 아닙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럼 예문 좀 볼게요. 他对男朋友很满意. 여러분, 满意하면 만족하다. 근데 이 친구는 목적어 못 가지니까요. 앞에 개사랑 같이 이렇게 활용했어요. 그녀는요. 남자친구에 대하여 만족합니다. 이렇게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 친구는 목적어 안 가지는 게 특징이에요.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래요? 맞아요. 단독으로 수로 역할을 할 때요. 그 단독으로 쓸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 기초 중국어 때도 공부했었는데 너는 예쁘다, 나는 예쁘다 같은 문장 만들 때요. 我漂亮, 你漂亮 이렇게 썼었나요?
안 썼었죠? 단독으로 형용사를 쓸 수가 없어서요. 반드시 앞에 헌 같은 정도 부사 붙여줬었어요. 기억나시죠? 이 친구 수로 쓸 때 단독으로 쓸 수 없기 때문에요. 정도 부사 같은 거 붙여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면 맞아요. 형용사 뒤에 정도를 보충 설명하는 보어라도 붙여주셔야 되고 그것도 아니면 동사처럼요. 형용사도 2번 쓸 수 있거든요. 이렇게 2번 써줘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독으로 형용사만 달랑 나오지 않는다는 걸 기억해 볼게요. 예문 보겠습니다. 衣服非常干净. 맞아. 衣服 옷이 干净 깨끗해만 쓰면 안 된다고요. 앞에 부사 붙여서요. 非常 대단히 깨끗해.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뒤에는요. 衣服干净极了. 여러분, 极了란 친구는 이렇게 형용사 뒤에 붙어가지고 매우 뭐뭐하다. 이렇게 상태가 강한 거, 정도가 심한 걸 보충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친구를 붙여가지고 써주셔야 되는 거예요. 옷이 되게 깨끗해. 이렇게요. 됐나요? 네. 그리고 형용사를 2번 쓰는 것도 있다고 했죠? 같이 볼게요. 衣服干干净净的. 맞아요. 근데 이 친구는 조금 있다가도 할 텐데요. 2글자짜리가 이렇게 있을 때 앞에 거 2번, 뒤에 거 2번 이렇게 쓰네요. 그죠? 방식이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할 거고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 이렇게 형용사 중첩인 친구가 수러 자리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습관적으로 떠도 붙일 거예요. 그래서 떠도 같이 적어주세요, 여러분. 됐나요? 네, 같이 읽고 넘어가요. 옷이 매우 깨끗해. 뭐라고요? 衣服干干净净的. 좋았어요. 자, 이렇게 2번째 특징 살펴봤습니다. 이런 단독 사용 불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자, 이제는 맞아요. 각각의 다른 위치에 쓰일 때 한번 좀 고민해 볼게요. 우리가 수러 자리에 들어가는 거 방금 봤잖아요. 이번에는 관용어 자리에 넣을 건데요. 여러분, 관용어가 뭐였죠? 맞아요. 명사를 수식하는 걸 관용어라고 했어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예쁜 소녀, 맛있는 케이크. 이런 식으로요.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할 수가 있죠. 이렇게 수식하는 역할 자리에 형용사를 넣을 수가 있는데요. 영어에서는 여러분 그냥 단어만 나열하면 돼요. pretty girl, delicious cake 이렇게, 그죠? 근데 여러분 중국어는요. 품사가 형용사일지라도 명사를 수식하려면 더라는 친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好吃, 맛있다라는 요 형용사가 뒤에 딴까오 케이크를 수식해 주거든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하는 걸 관용어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그때 바로 연결하지 않았어요. 好吃蛋糕 안 했어요. 뭐 붙였어요? 맞아요. 떠 붙였어요. 好吃的蛋糕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포인트고요. 여러분 여기는 헌도 붙여가지고 맞아요. 맛있는, 매우 맛있는 케이크 이렇게 만들었죠. 됐나요? 네, 형용사일지라도 떠 붙이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선생님 근데 가끔 보니까 안 붙기도 하던데. 맞아요. 떠를 안 붙일 수도 있는데요. 언제 안 붙이냐면 이름절, 한 글자짜리 형용사거나요. 뭔가 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형용사들, 의미적으로 밀접한 어떤 관계가 있는 형용사일 때는요. 덜을 생략하기도 해요.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신쇼지, 새 핸드폰. 맞아요. 의미적으로도 되게 가깝고요. 또 한 글자짜리 형용사네요. 그죠? 이럴 때는 신더 쇼지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생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부사어 자리에도 한번 넣어볼 거예요. 부사어는 또 뭔데요? 맞아요. 수러를 수식해주는 걸 이렇게 앞에서 수식해주는 걸 우리는 부사어라고 한다고 했어요. 명사를 수식하는 건 관용어. 이렇게 수러를 수식하는 건 부사어인데요. 이렇게 수러를 수식하는 역할로도 쓸 수가 있대요. 어떻게요? 高兴的回家. 맞아요. 이렇게 수러 앞에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금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그래서 단어가 들어가 있네요. 우리 아까 형용사가 명사를 수식할 때는 이렇게 생긴 떠 붙였던 거 기억나세요? 동사를 수식할 때는 뭘 붙이는 것 같아요? 맞아요. 땅지자 떠를 붙이는 것 같아요. 이 친구를 붙여서 부사어로 만들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 떠까지 좀 기억하면서 좀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高兴的回家. 맞아요. 기분 좋게, 즐겁게 집으로 가요. 그래서 즐거운 명사인지 즐겁게 동사하는 건지에 따라서 뒤에 붙는 떠가 달라지니까요. 이런 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죠? 됐나요? 네. 자, 우리가 아까 떠도요. 신쇼지 같은 거는 생략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생긴 떠 역시도 생략이 가능한데요. 언제냐면 한 글자짜리 형용사일 때. 그래서 이것도 快的走 안 하고요. 그냥 快走 빨리 가 할 수 있어요. 한 번 더 시작. 快走
맞아요. 생략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실 거고요. 또 이렇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같이 떠 없이 쓰는 조합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외워두시면 우리가 나중에 고민할 것도 없이 세트로 묶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좀 가지고 왔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떠 안 쓰고 바로 수식하는 형용사들이에요. 첫 번째 친구, 认真学习. 한 번 더, 认真学习. 맞아요. 认真하면 진지하다 이런 뜻인데요. 진지하게, 그쵸, 공부하다니까 원래 같았으면 떠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생략하고 요렇게 세트처럼 써요. 한 번 더 시작. 认真学习. 맞아. 밑에 있는 건요. 直接问, 직접 묻다. 요것도요. 굳이 떠 안 붙입니다. 한 번 더 시작. 直接问. 한 번 더요. 直接问. 잘하셨고요. 마지막 친구요. 仔细看. 맞아요. 꼼꼼하게 보는 거여서 역시 떠를 붙여야 될 것 같지만 안 붙인다고요. 한 번 더 시작. 仔细看. 한 번 더요. 仔细看. 잘하셨어요. 괜찮죠? 그죠? 언제 쓰는지 안 쓰는지 이런 예문들 외워주세요, 여러분. 자, 이제 형용사의 특징, 그 보어로 쓰는 경우로 가볼게요. 자, 우리 보어가 뭐였냐면요. 수어를 보충 설명하는 걸 보어라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결과보어라는 자리에 이 형용사가 되게 자주 붙어요. 동사 뒤에 뭔가 형용사를 붙여서 동사한 결과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친구가 how 같은 것들이 있고요. 여기는 완이라는 친구를 썼어요. 같이 볼까요? 我来晚了. 내가来왔는데 그 결과 어땠어요? 晚了. 늦었어요. 나 늦게 왔어. 我来晚了. 이렇게 동사의 뒤에 형용사를 붙여서 맞아요. 보충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용사의 자리가 꼭 수로 자리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결과보어 말고요.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보어에도 들어가요. 정도보어는 어떻게 쓰는 거였냐면요. 동사나 형용사 같은 수로를 쓰고 라는 친구로 연결해 준 다음에 뒤에 어느 정도인지 정도 보어를 적어주거든요. 이 자리에 형용사가 많이 오는 거예요. 예쁘게 생기다 하면 예쁘다. 말을 잘한다 하면 잘한다. 이런 친구들 이 자리에 붙여주는 거예요. 예문 좀 볼까요? 男朋友, 남자친구가 唱歌, 노래를 부르는데 唱的, 부르는 정도가 하고 뒤에다 형용사 쓴다고요. 非常好, 되게 잘해. 이렇게요. 그래서 형용사가 수어 말고도 다양한 관형어, 그죠? 부사어, 그리고 각종 보어 자리에도 들어가는 거 기억을 해주시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이제 형용사를 부정해 볼까 봐요, 여러분. 우리 동사를 부정할 때는 뿌도 쓰고 메이도 썼거든요. 근데 형용사는 일반적으로는 일단 부로 부정을 해요. 그래서 기초 중국어에서도요, 다 부로 우리가 배웠어요. 묻다, 안 커, 불러, 안 더워,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도 예문 보시면 姐姐, 언니, 누나가요. 부팡, 안 뚱뚱해요.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부정을 다 뿌로 합니다. 근데 예문을 보면 가끔 형용사인데도 메이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쌤, 그건 뭐예요? 네, 그때는요. 뭔가 변화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姐姐没胖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해석이 누나는, 언니는 안 뚱뚱해가 아니고요. 안 뚱뚱해졌어. 다시 말해서 살 안 쪘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는 원래는 부로 부정하는데 변화를 얘기할 땐 메이로 부정이 가능하다. 의미가 달라진다. 이렇게 좀 기억해 볼게요. 됐나요? 네. 자, 이제는 형용사의 중첩인데요. 동사도 중첩이 있었죠? 형용사도 중첩이 있어요. 여러분, 동사는 뉘앙스가 어떻게 됐었나요? 맞아요. 뉘앙스가 약해졌었어요. 좀 뭐뭐하다, 한 번 뭐뭐하다. 근데 형용사는요, 두 번 쓰면 뉘앙스가 강해집니다. 매우 뭐뭐하다 같이요, 강하게 해석해 주실 거예요. 정도가 심한 걸 나타내거나 조금 더 생동적인 묘사를 하게 됩니다. 자, 중첩의 그 뉘앙스가 달라지니까 기억을 좀 해야겠죠? 자, 그리고 방법 볼게요. 한 글자일 때는 그냥 한 글자니까 그 자체로 두 번 써주면 돼요. 홍, 빨갛단데요. 홍홍 이런 식으로 두 번 써줄 거예요. 뉘앙스 어떻게 돼요? 맞아요. 강조요. 매우 빨갛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오나요. 만, 느리다 같은 단어들도 두 번 써가지고 하오, 만만 이렇게 중첩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친구들은 뒤에 어를 붙여서 하하, 만말 이런 식으로 어를 붙여가지고도 여러분 쓰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읽을 때 뒤에를 이렇게 일성으로 바꿔서 읽어요, 여러분. 그래서 갑자기 선생님 왜 얘만 일성이에요? 이 친구 얼 붙는 친구여서 그래요. 한 글자인데 뒤에 얼 붙이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일성으로 읽을 수 있어요.
됐나요? 네, 자, 이것도 같이 가져가 주실게요. 어쨌거나 뉘앙스는요, 다 강조가 됩니다. 생동적 묘사, 강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자, A, B 두 글자예요. 아까 동사 같은 경우에는 介绍, 介绍다 쓰고 였던 거 기억나세요? 근데 형용사는 어떻게 쓴대요? 앞에 거 두 번, 뒤에 거 두 번 이렇게 쓴대요. 그러면 漂亮, 예쁜 거 중첩하면 어떻게 돼요? 漂漂亮亮. 맞아요. 앞에 거 다 쓰고 뒤에 거 다 쓰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 둘 다 그죠? 동사나 형용사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니까 좀 구분을 해서 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 친구 읽을 때요. 두 번째 음절은 경성으로 읽는 것도 참고로 가져가 주세요. 됐나요? 네. 자, 이렇게 지금요. 형용사 중첩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 형용사 중첩은 뉘앙스가 어떻게 된다고요? 맞아요. 강해진다고 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여러분이 볼 때 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쓸 수 있을까요? 非常漂漂亮亮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이렇게 이미 그 漂漂亮亮자체가 강조라고 했잖아요. 이미 강조기 때문에 앞에 강조하는 부사들 붙이지 않아요. 很, 非常 이런 것들 안 붙일 거고요. 이 친구는 부정도 못해요. 그래서 되게 안 예쁘다고 생각하더라도 不漂漂亮亮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도 가져가 주실게요. 여러분 됐나요? 네, 그것도 같이 좀 가져가 주세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됐을까요? 네, 이렇게 지금 우리 동사와 형용사 그리고 문장의 어순까지 모두 살펴봤죠. 이 친구들 이용해서 우리 실력 따지기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 볼까 봐요. 여러분 뭐래요? 电影演员 맞아요. 여러분 电影 영화 演员 하면은 연이 연기하다. 그리고 이 위엔이요. 영어에서 ER 같은 친구예요. 직업 나타낼 때 ER 붙이잖아요. 이 친구도 직업을 나타낼 때 붙입니다. 그럼 연기하는 사람, 배우가 되겠죠? 영화 배우. 명사가 나왔네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요. 치즈. 맞아요. 치즈는 아내라는 뜻이거든요. 저희 아내가 치즈를 좋아해요. 이렇게 외우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어쨌거나 명사. 그럼 둘 중에 하나가 주어, 또 나머지 하나가 목적어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리고 뒤에 有名的 아이고 고마워라. 형용사 有名, 유명하다란 단어 뒤에요. 떠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더로 뭐를 수식해 줄 수 있어요? 명사를 수식해 줄 수 있어요. 이때 이 친구들을 뭐라고 불러요? 관형어라고 불렀죠? 그러면 지금 명사가 두 개 나왔잖아요, 여러분. 영화 배우랑 아내. 유명한 영화 배우인지 유명한 아내인지 요걸 좀 그쵸 봐야겠죠? 의미상 뭐겠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 배우다 뭐 이럴 것 같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는 동사 뭐예요? 是 무엇이다라는 뜻이고요. 관계를 설정해주는 관계 동사였어요. A, 是, B 이렇게 관계를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아내는요 유명한 배우예요. 그죠? 같이 갈게요. 뭐라고요? 妻子是有名的电影演员. 너무 잘하셨습니다. 됐어요, 여러분? 네, should이라는 기본 동사가 등장했고요. 관형으로 연결해줬어요. 2번 문제 갈게요. 자, 뭐래요? 爱情小说. 여러분, 小说 하면 소설이고요. 爱情은 사랑, 애정이란 뜻이에요. 아이, 친구라니까 애정 안 한다니까. 네, 애정, 사랑이란 뜻이에요. 그럼 사랑 소설이니까 뭐 로맨스 소설 정도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명사고요. 뒤에요. 2번. 여러분, 숫자. 그리고 뒤에 한 글자 단어 나오면 양을 세는 단위 양사예요, 여러분. 번이란 친구는 서정류를 세는 양사죠. 한 권, 두 권 할 때 그 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자, 이 친구는 그러면 맞아요. 우리 더가 붙는 친구 말고도 숫자 양사도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뒤에 어울리는 명사를 찾아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면요. 爱情小说, 로맨스 소설, 이거 서적이잖아요. 번이 서정류 세는 거라면서요. 그럼 이렇게 연결되지 않을까요? 그죠? 한 권의 그죠? 로맨스 소설 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뒤에 那是 고맙다. 실만 나왔으면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돼요. 뭐가 주어지? 뭐가 목적어지? 근데 고맙게 앞에다가 단어를 붙여줬잖아요. 그럼 이 친구가 주어고 얘가 지금 동사니까 너는 목적어만 적어. 이렇게 지금 알려준 거거든요. 그죠? 문장 앞에다가 배치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뒤에 뭐래요? 浪漫的. 맞아요. 더가 나왔네. 그럼 뭔지 몰라도 그쵸, 관형어, 명사를 수식하는 거겠고요. 낭만 하면은 낭만적이다.
로맨틱하다라는 뜻의 형용사예요. 지금 관용어 자리에 형용사가 들어간 건데요. 여러분 지금 명사가 요거 로맨스 소설 요거잖아요. 한 권의 로맨스 소설, 낭만적인 로맨스 소설 둘 다 여기에 연결되거든요. 그럼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관용어가 여러 개 나왔을 땐 뭐부터 써야 되지? 네, 여러분 뭐부터 쓸 거냐면요. 맞아요. 이렇게 숫자 양사 쓰고요. 더가 붙는 걸 더 뒤쪽에다가 배치해 줄 거예요. 물론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순서를 따르거든요. 숫자 양사 어쩌고 저쩌고 더. 요 순서로 쓴다는 거 기억하면서 문장 나열해 주세요. 자, 그것은 是입니다. 一本 한 권의 浪漫的 낭만적인 爱情小说 로맨스 소설. 됐어요? 같이 읽을게요. 갑니다. 시작. 那是一本浪漫的爱情小说. 맞아요. 요것 때문에 많이 틀리셨죠, 그죠? 요 순서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3번 문제 보러 갈게요. 자, 뭐래요? 好看, 예쁘다, 재밌다 이렇게요.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는 친구인데 어쨌거나 이 친구 형용사였습니다. 오잉? 그럼 형용사 수로인가? 그죠? 자, 그 다음 거. 你穿的这双. 여러분 일단 앞에 거는 더가 붙어서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뒤에 명사가 안 나왔어요. 쭈 지시대사 나오고요. 슈앙 또 양사가 나왔습니다. 양사 뒤에도 뭐가 와야 돼요? 명사가 와야 돼요. 그럼 지금 너가 촨 입은 혹은 뭐 신은 쭈 슈앙 이 한 켤레의 이 명사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수식하는 관용어 부분이 나온 거고요. 명사를 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뒤에 뭐래요? 짠! 무슨 뜻인데요? 진짜. 요거 부사잖아요. 이거 아까 여기 하오칸이라는 형용사 나왔었는데 형용사는 수로 자리에 들어갈 때 단독 사용 불가능. 그래서 앞에 정도 부사, 뒤에 각종 부사 뭐 이런 거 보어 이런 거 붙인다고 했죠? 요거 지금 그거 같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짠 하오칸. 되게 예뻐. 이런 식으로 지금 문장 연결해 봤고요. 자, 그리고 뒤에 뭐래요? 와즈. 올 때 양말 좀 사. 와즈. 네, 양말이라는 명사예요. 우리 여기 지금 어울리는 명사 필요했잖아요. 그거 연결해서 주어로 만들어주면 되겠어요. 선생님, 근데 목적어는요? 형용사 수로는요? 목적어 가져요? 안 가져요? 안 가져요. 지금처럼 주어랑 이렇게 부사 같은 것만 나열해 주시면 돼요. 됐나요? 네, 같이 볼게요. 你穿的, 너가 신은 这双, 이 켤레의 袜子, 양말. 짠, 진짜로 好看, 예쁘다. 네, 형용사스러운 문장이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갑니다. 你穿的这双袜子真好看. 이렇게 여러분들과 맞아요. 실력 따지기 문제 3개 모두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동사와 형용사 이렇게 다양한 친구들이 어디에 쓰일 수 있고 또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공부해 봤습니다. 어떻게 좀 쏙쏙 잘 들어왔나요? 좋았어요. 오늘 배운 내용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기 문제를 풀 때 정말 기본 토대가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꼭 복습하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도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大家辛苦了，再见。